만약 당신의 가장 강력한 적이 당신이 도망치길 바라고 있었고 당신이 한 일은 멈추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머뭇거림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은 그의 게임을 따라가는 것이고 당신은 다른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들이 흐르고 있을 때 백악관은 한 날짜를 붉은 잉크로 표시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8월 1일, 궁극적인 기한이자 경고의 외피를 쓴 제안.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숨김없이 선언했습니다. 캐나다는 그날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작성된 요구사항의 목록이었고 국경을 넘어 성경처럼 전달되어 단순히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마주한 것은 서명된 문서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즉석 인터뷰도 언론에 흘러나온 통화 내용도 없었습니다. 외교적 어조의 보도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나온 것은 오직 하나, 소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불편한 것,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다른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타와의 혼란, 복도에 넘쳐나는 관료들, 서둘러 움직이는 장관들, 긴급 회의들, 공포를 담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궁지에 몰린 나라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즉흥적인 양보, 모호한 발언, 공개석상에서의 불안한 미소.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캐나다가 메시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받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긴박함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변수가 아닌 족쇄였고 8월 1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표였고 서명이 없다면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관세, 공개적인 비난, 조롱. 그는 캐나다를 움직이게 하고 땀 흘리게 하며 결국 굴복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크 카니는 트럼프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진실을 꿰뚫었습니다. 급한 쪽이 이기는 쪽이 아니다. 급한 쪽은 이기고 싶어 안달이 난 자일 뿐이다. 몇 주 동안 워싱턴은 치밀하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우호적인 언론의 기사들을 흘리고 측근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협박을 퍼뜨리고 캐나다 경제의 핵심을 겨눌 수 있는 엄청난 조치들을 암시했습니다. 서사는 단순했습니다. 받아들이든가 대가를 치르든가.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를 상대로 짜여진 서사였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인정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했던 캐나다, 그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캐나다는 복종도 히스테리도 아닌 계산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이라는 것은 쇼에 중독된 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크 카니는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인기보다는 결과로 움직입니다. 경제학자이자 전략가인 그는 이것이 단순한 관세나 수출입 문제가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협박 앞에서의 국가 자율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협박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은밀한 용기로. 내부 회의에서 분위기는 불안이 아니라 명확함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언어로 쓰인 굴욕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새 협정의 조항 하나하나가 전제하고 있던 것은 캐나다는 열등한 위치를 받아들여야 겨우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건 재조정이 아니라 무릎 꿇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니는 내각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무릎 꿇고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는다. 그 순간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기한과 위협으로 수사를 꾸밀 때 캐나다는 전혀 다른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방어 전략이 아닌 적극적인 거절의 태도, 아니오에 대비한 준비, 최종 대답으로서의 거절이 아닌 출발점으로서의 거절. 왜냐하면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어떤 예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를 물러서게 만들 지렛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8월 1일은 오타와에게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성과 자존의 시험이었습니다. 자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의 그늘 밖에서도 당당히 존재할 수 있는가? 트럼프의 승인 없이도 주권을 선언할 수 있는가? 협정을 거절하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상 이익보다 존엄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관계의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가? 트럼프는 공포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린 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캐나다의 무반응에 당황한 워싱턴은 위협을 늘리고 루머를 키우고 피해 규모를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쪽 국경에서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굴복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설계하는 것. 수개월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은 8월 1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캐나다가 굴복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굴복한다는 말이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결정은 기술적인 언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입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내 은퇴 자금은 충분할까? 어머니 약은 계속 구할 수 있을까? 내 회사가 수출망에서 잘리면 6달 뒤에도 나는 직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현실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건 경제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엄을 지켜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니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협정은 단순히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캐나다가 권위적인 사무실 속 부하 직원처럼 다뤄졌습니다. 성질 급한 상사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존재처럼 트럼프의 눈에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충성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경제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 영혼까지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혹시 회의 시간마다 소리를 지르던 상사 밑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공포의 문화가 퍼지면 아무도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제안하지 않고 오직 복종만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장 유능한 사람마저 창백해집니다. 트럼프는 국제무역을 전략적 모욕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슬픈 진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균형 잡힌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퍼포먼스로서의 복종이었습니다. 윈저에서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해온 57살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이미 수차례 공장이 문을 닫고 기계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양자간 협정의 공허한 약속들에 실망해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언급하는 것은 정부 간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녀의 근무조가 다음에 잘릴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는 63살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돌보다가 이제서야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입 의약품에 의존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공공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 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졸속으로 강요된 나쁜 협정 하나가 수입 구조 전체를 무너뜨리고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니는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말했을 때 그 대가는 가장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캐나다 내각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협정의 조항 하나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죠. 잘못된 손에 쥐어진 권력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겁을 줍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제안한 것은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교적 포장을 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굴복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는 것.
하지만 카니는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땅에 발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결정을 내릴 준비가 이미 전국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미국이 수사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캐나다는 조용히 장관들, 무역 전문가들, 경제 분석가들, 각 주의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가올 공격에 반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대안 경로를 예측하는 지도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협박과 강요, 위협 속에서 맺어진 협정은 조약이 아니라 함정이다. 혹시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지 상대와의 관계가 신뢰가 아닌 조작의 게임으로 바뀌었다는 걸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가 되더라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카니는 캐나다가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존엄을 지킨 차에 감수하는 손실과 현실주의라는 가면을 쓴 굴복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7월 말 미국 언론이 숫자와 기한으로 헤드라인을 부풀리고 있을 때 오타와의 장관들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 들어가선 안 될 문을 피하기 위해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 폐쇄된 회의실에서 논의된 것은 어떻게 트럼프를 이길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함에 무너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카니는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와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의 외교 정책이 한 사람의 감정, 좌절, 충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가다 이성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이 단 한 사람의 기분에 달리게 되었는가? 2025년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대답을 단순하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나라나 민족을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의 전투적 언어, 힘에 대한 숭배, 외교적 섬세함에 대한 경멸. 그는 무부에서 생겨난 인물이 아닙니다.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집권적 권력, 전략적 인내, 서사 통제에 대한 집착,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단순한 전기적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결정, 도발, 후퇴와 공격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기에 캐나다가 왜 멈추고 달리지 않기로 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헤드라인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집착, 약점, 전략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의 흐름을 형성하는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포함한 인물들의 전기를 모은 특별 에북을 준비했습니다. 과거를 아는 눈으로 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명확하고 깊이 있는 언어로 구성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8월 1일, 그날 대부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그 기한 훨씬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붕괴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측했고 고개를 들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민족주의적 허세도 아니었고 충동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공학이었습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 하나하나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새로운 위치로 이동된 결과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소리 지르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확성기가 아니라 연필로 그리는 전략. 트럼프가 언론을 확성기처럼 사용하는 동안 카니는 엑셀 파일, 비공개 포럼, 신문에 절대 나오지 않는 전문가들과의 기술 회의를 통해 현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반전의 첫 실루엣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인질로 만들고자 했다면 캐나다의 응답은 의존만 존재했던 곳에 새로운 출구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움직임은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시작됐습니다. 온타리오 주. 수십 년간 캐나다 수출 산업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기존 일자리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장의 논리를 다시 세우는 것.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생산 체계 구축, 기계 재배치, 계약 재구성, 납기 재설계. 미국 시장 전용 제품이 아닌 유럽 아시아 걸프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군. 유럽 방위와 산업 재건을 위한 더 넓고 두꺼운 철강. 그리고 이건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생산이었습니다. 트럼프 팀이 아직 관세 위협을 리허설하고 있을 때 온타리오의 산업용 용광로는 이미 새로운 조건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이제 다른 언어의 시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경제적 언어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대화에서 밀려납니다. 워싱턴은 언제나처럼 반응했습니다. 더 많은 압박. 하지만 이미 변형을 마친 구조를 향한 압박은 무의미합니다. 거울을 밀어 상대를 깨뜨리려다 자기 반사만 금이 가는 꼴입니다. 그동안 카니는 내각의 진행 보고서를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전엔 의존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안의 목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항구, 새로운 항로, 새로운 구매자들. 세상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워싱턴의 중력에 따르지 않기로 처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의 의문이 오타와뿐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평생을 미국 없이는 경제적 생존이 없다는 말만 듣고 살아온 이들. 이제 그들은 독일에 물건을 파는 이웃, 일본 대학과 협약을 맺는 자녀, 이전엔 사스케처원조차 발음 못하던 나라들과의 계약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수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이 사실은 누군가가 당신이 믿길 원했던 이야기일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적 있습니까? 당신 삶의 선택 중 몇 개나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벌어질 일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린 것이었습니까? 만약 그때 아니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게 바로 바뀐 것입니다.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서사. 제국 옆에서 생존하려면 복종해야 한다는 정서적 기반이 깨진 것. 트럼프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모든 시나리오는 감정적 반응을 전제로 했지만 그 반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 같은 인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붕괴는 공격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경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그것에 의존하는 것의 차이. 한 나라가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격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모든 것이 너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던 상황에서 한 발짝 나아가 보니 오히려 내가 생각보다 강했다는 걸 알게 된 적? 바로 지금 캐나다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캐나다를 망설이는 나라로 묘사하던 바로 그 순간 오타와는 이미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연합과 양자 협상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급증하는 인구와 산업 수요로 인해 새로운 파트너로 떠올랐고 인도네시아는 확장되는 물류망으로 인해 주요 수출 루트가 되었으며 내부 분열로 흔들리던 유럽연합조차 충동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캐나다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니는 대부분의 현대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부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 발생할 비용이 너무 크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지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깊은 파급력을 가진 방식으로. 이전엔 오지 않던 국기의 선박들이 항구에 들어왔고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물류 공유 협정이 체결됐으며 비료 생산은 동남아시아의 성장 중인 구매자들에게 향했고 투자는 집중이 아닌 확산의 논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오타와의 회의는 더 이상 방어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계획을 위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벌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세계를 트럼프 없이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그 해답은 어쩌면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을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재설계하는 데 동의한 사업가들, 국제 기준에 맞춰 부품을 다시 디자인한 엔지니어들, 기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기술까지 수출하겠다는 각오로 학습에 나선 노동자들, 집세를 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며 늘 미국의 그림자 앞에서 꿈을 작게 만들어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드디어 그림자 너머에도 햇빛이 있음을 알아간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깊이 있게 성찰과 용기를 갖고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외교는 먼 생상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열렸던 회의들은 선동적인 연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기술적인 회의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청중도 없는 방, 오타와에 모인 장관들은 새로운 행동 규약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 공급업체를 체계적으로 대체하라. 대통령의 기분, 관세 협박, 선거용 쇼에 휘둘리지 않는 대안을 찾으라. 그건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철저한 배제였습니다. 각 산업은 한 가지 명확한 질문을 기준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넓게 본다면 미국 없이도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해답은 단숨에 오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한 분야씩 도달했습니다. 건설 부문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더 안정된 가격과 신뢰 가능한 납기를 가진 자재를 수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품 산업은 환율 협정에 덜 얽매인 라틴 아메리카 공급자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기술 부문은 기존의 미국 계약 때문에 배제되던 국내 스타트업들의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기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퀘벡에서 작은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53살 여성 사업가. 15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수입한 나사에 의존해왔지만 이제 그녀는 카탈루냐의 주물 공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배송은 더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대통령의 기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물류 흐름만 바꾸지 않습니다. 사업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그녀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이 무대 뒤편의 트럼프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숫자를 외치고 수십억 달러라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반복하며 상대 측은 인정하지도 않는 협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빈방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권위가 아니라 에코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캐나다 각 주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버타는 이제 남쪽으로 연결되는 기반 시설에 맞춰 계획을 짜는 게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평양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 설계와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논리는 바뀌었습니다. 동쪽이 불안정하다면 반대편의 다리를 놓자. 이 모든 변화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급진성이 아닙니다. 현실 감각입니다. 캐나다는 문을 걷어찬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독성 파트너십을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통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별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정교하게 설계된 자율의 구조가 조용히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서 다시 붙잡기 위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소용없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워싱턴은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사절단을 보냈고 몇몇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타와는 이미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협박으로 협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는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한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62살 남성. 평생을 미국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며 안정을 위해선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어온 사람. 그는 이제 자신의 손자가 만든 앱이 핀란드 기업에서 인큐베이팅되고 칠레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받고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광경을 봅니다. 그 어느 곳에도 미국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 남성은 자신을 형성해온 전제 전체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단 하나의 길밖에 없었던가? 사실 그들이 말한 현실이란 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세뇌가 아니었을까? 그는 깨닫습니다. 대담해 보였던 선택은 사실 단지 맑은 정신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수십 년간의 세뇌 속에서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을까? 카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끈을 자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집단 상상력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외교까지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극적인 세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학문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미국 기사만 번역하던 언론들이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출처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제국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존경만을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오직 자신만이 기준이라고 믿었던 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트럼프는 깨닫습니다. 이제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상대가 없다는 것. 연락처는 바뀌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달라졌으며 아마도 처음으로 미국이 외롭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해 8월 말 많은 이들이 사과나 화해의 성명을 예상했던 시점에 진짜 나타난 것은 훨씬 더 묘한 것이었습니다. 전략적 부재, 사과도 없었습니다. 공식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 게임 안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룹 안에서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되는 순간, 제안이 무시되고 논리가 무게를 잃어가는 느낌. 처음엔 미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바로 그런 감각이 백악관 내부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 7주 만에 캐나다 정부는 83개의 중형 규모 공공계약을 독일, 스웨덴, 일본, 그리고 멕시코에 본사를 둔 기업들로 재배치했습니다. 이건 보이콧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대체였습니다. 즉각적인 영향은 대도시가 아닌 수십 년 동안 캐나다 프로젝트에 부품을 공급하며 생계를 이어온 미국의 작은 카운티들에서 느껴졌습니다. 직원 100명, 200명 정도의 중소공장들이 존재하는 도시. 팬데믹 이후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 그리고 갑자기 $2천만 규모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5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던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실감나십니까?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도시에서 그 분기 마지막 대형 주문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멈춰선 철공소의 소리, 주차장에 울리는 무거운 침묵, 빵 대신 외상으로 희망을 파는 동네 식료품점의 주인. 이런 충격은 트럼프의 연설에선 결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지사 회의에서는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영향력을 보여주던 지도에서 이제는 의존도를 보여주는 도표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도가 드러나는 순간 게임의 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떤 수사도 지역 산업의 절반 이상이 종사하는 도시의 예산 구멍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이 캐나다에서는 퍼레이드도 승리 선언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국가 인프라를 다시 연결해 미국이 더 이상 필수 연결 고리가 되지 않게 하라. 증오가 아니라 지성으로. 의회를 움직인 질문은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보복할 필요가 없을까? 그 정신 속에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가칭 2026 균형 프로젝트. 12개월 안에 미국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연방 및 주정부 계약 130건 이상을 새로운 공급망으로 재배치하는 3단계 계획.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정치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조달 체계 구축. 첫 단계는 겉보기에 사소한 분야에서 시작됐습니다. 철도 장비. 하지만 철로 이면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물류의 척추. 철도 시스템을 장악한다는 건 나라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철도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통합 시스템, 벨기에의 센서, 핀란드의 제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불과 90일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철도망 확장 사업 전부가 미국과 무관한 계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현실이 정교하게 설계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계획된 단절은 캐나다를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빠르게 자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해 거리를 두던 국가들이 새로운 파트너로 캐나다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새롭게 포착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초대장. 이전에는 경청자로만 존재했던 국제 무대에서 이제는 오타와의 리더들이 외교적 통로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서아프리카 세 국가가 캐나다에 사절단을 보내 공동자금 조달과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한 3자 간 재생에너지 협정을 논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 국무부가 무시했을 만한 계획.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캐나다가 이 기회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동맹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트럼프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포고령이 예전처럼 울려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위협이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이름이 점점 더 많은 국가에게서 참조점이 아닌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소리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에게 가장 큰 모욕입니다.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중순 즉석 기자회견 중 한 기자가 캐나다의 불복종적 태도에 대해 묻자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거야, 모두 다. 빠르든 늦든. 그건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갈망이었습니다. 통제의 욕망. 모든 길이 여전히 워싱턴으로 향한다는 허구를 유지하고픈 욕망. 하지만 그 순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그 길을 떠났다는 걸. 어쩌면 마크 카니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아니요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니요마저 필요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확실한 대안을 구축한다면 과거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존재가 대립에 의존할 때 그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백악관은 이미 건서사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반박하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배신 행위 리스트를 배포하기 위해 그래프, 논리, 영상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적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럼프는 빈 방을 향해 칼을 들고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방은
점점 복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없는 외교 초청 거절, 다음엔 다자회의에서 캐나다 대표가 멀찍이 앉고 사진을 피하고 성명을 최소화하는 모습, 하나하나만 보면 별다를 것 없는 행동. 하지만 그 모든 몸짓이 모여 외치기 시작한 하나의 진실, 다리는 이미 끊겼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지침으로 인한 단절이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죠? 너무 많이 울어버린 사람은 이젠 말도 안 한다는 걸, 그냥 멀어진다는 걸. 많은 미국 외교관들은 그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캐나다를 머뭇거리는 파트너로 보고 있었지만 오타와는 이미 미국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념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분 따라 입장을 바꾸는 상대와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처럼 여기는 파트너와 어떻게 협정을 맺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 경제팀은 단지 기존 계약을 재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들이 기반하고 있던 감정적 구조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 경제의 몇 퍼센트가 두려움 때문에 설계된 것일까? 이 질문은 국가의 문제이자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끊을 용기가 없어서 결정을 미뤘습니까? 불행한 우정이나 관계를 갈등이 무서워서 계속 유지한 적 있습니까? 성장이 멈춘 줄 알면서도 공허함이 두려워 직장을 붙잡고 있었던 적은요? 캐나다도 결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순간 캐나다는 내면의 전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와의 결별, 미국의 호의가 있어야 번영할 수 있다는 허구적 서사와의 단절, 그리고 이런 결별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봤을 때 스스로가 받아온 것이 사실은 받아 마땅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이라 믿었던 많은 양보가 사실은 용기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니요 라고 외칠 때조차 예 라고 말하던 세대 전체와 결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이해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지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치 캐나다가 단지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극의 일부인 것처럼. 하지만 관계의 끝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상대가 당신 모르게 집을 리모델링하고, 당신이 싫어하는 색으로 벽을 칠하고, 현관 열쇠를 바꾸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당신은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자기 혼자 축하하는 발표를 할 때 캐나다 각주는 조용히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급업체의 전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전면 배제. 이제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조항을 협상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산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였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을 따라 외부 간섭 없이. 예시가 있습니다. 세계의 대도시에서 추진된 도시교통 확장 계획, 총액 28억 달러를 넘는 규모. 수행 기업은 스페인, 인도, 덴마크 기업들이 포함된 컨소시엄. 미국 기업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뢰. 정치인이 가장 많이 말하지만 가장 적게 이해하는 단어. 신뢰는 협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허한 약속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상대의 공간을 존중할 때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특히 트럼프 체제의 미국은 그 공간을 너무 자주 침범해서 이제는 경계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과 지낸 적 있나요? 당신을 상처 입혀놓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고 또 반복하고 사과하면서도 명령조로 말하고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캐나다는 그 말을 이제 그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카니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정부 결정은 주권 필터라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 쉽게 말해 모든 정치, 경제, 제도적 결정은 세 가지 질문에 따라 검토됩니다. 이 결정은 외부 압력으로 되돌려질 수 있는가? 이 결정은 예측 불가능한 강대국의 호의에 의존하는가?
이 결정은 향후 10년간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는가? 이 중 단 하나라도 예이면 그 프로젝트는 폐기됩니다. 스스로 길을 설계하지 않는 나라는 늘 타인의 방향 전환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향 전환은 이미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해왔습니다. 같은 시기 몬트리올에서 상징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구매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산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수도 없었습니다. 멋진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금속 가공업체 대표 75해의 가업을 잇고 있는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평생 미국 시장을 잃는 걸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실은 미국 시장이 우리를 잃는 걸 두려워했어야 한다는 걸. 그 인식의 전환은 이전까지는 결코 중심축을 벗어나려 하지 않던 다양한 산업들로 확산되었습니다. 농업 부문조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폴란드의 바이어들과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거래량은 미국과의 규모에 비할 바 아니지만 그 제스처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퀴는 돌기 시작했고 멈춘 자는 남겨질 뿐입니다. 이제 누구나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계약만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끊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법령으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만 해체됩니다. 캐나다는 싸움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 속으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짊어져온 짐 없이도 훨씬 더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진짜 걸려있는 것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구현하는 원형 아르케타입입니다. 권위로 유혹하고 자신의 약점을 오만이라는 두꺼운 껍질로 감추며 의존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리더십. 그들은 우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길러집니다. 그들의 공개적인 결정들은 단순히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 내면 깊숙한 집착의 발현입니다.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트라우마, 야망, 환상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 뿌리는 종종 유년 시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들을 이해하는 일은 그들의 이력서를 훑는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필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은 세상을 명료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찰입니다. 그들이 오늘 펼치는 게임은 권력에 오르기 오래 전부터 이미 예행 연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침묵, 모든 외교적 선택은 개인적인 기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원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그들의 다음 수를 더 정확히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는 하나의 특별한 애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들의 생애를 다룬 자료입니다. 단순한 연표가 아니라 그 인물들의 감정적 뿌리, 심리적 구조, 전략적 계산의 내면을 파고든 분석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넘어 진짜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독서입니다. 애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더 깊이 함께 하시고 싶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진심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통찰을 불러일으켰거나 작은 의문이라도 던져줬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세상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그 겹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입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나요? 이 서사를 들으며 당신 자신의 어떤 순간이 떠올랐나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작업에 진정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비판적 사고와 감성이 함께 걷는 공간, 그 공간은 당신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